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내용 좀 한번 잠깐 봐볼게요. 17년, 18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요? 아까 개략적으로 한 가지는 말했는데요. 압축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의 난이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 부분이. 그러니까 재작년과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시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높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아마 이제 공개돼봐야 알 겁니다만 이번 시험도 전공 과목은 60점 이상, 그 다음에 교육학 과목은 12에서 15점 사이에서 아마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대체적으로 70점대 중반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합격을 기대해 볼 만한 점수가 되겠죠. 그렇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10점 정도가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차 점수의 상향화, 이걸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따 기출문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과 교육론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 교육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디까지 지금 높아졌냐면 한국사 문항하고 배점이 같아졌어요. 이제 한국사 문항과의 배점이. 지금 평가원 쪽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교과 교육학의 비중을 최저로는 25%, 최대로는 35%까지 담고 있고요. 2차 부분까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2차 부분에 실제로 수업 실현 같은 경우라든가 면접 이런 부분도 거의 이제 제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총 영역이 지금 50% 가까이 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국사를 잘해야 돼라든가 세계사를 잘해야 돼라든가 이제 이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뭘 잘해야 돼? 역사 교육을 잘해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한국사나 동양사나 세계사는 책 어딘가를 찾아보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역사 교육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적용 문제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답을 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응용답이나 변형답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험 분위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나 페일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려봤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응시생들의 분포가 쌍봉곡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단봉곡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이들은 아웃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3,60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가운데 지금 1차 합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30명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동점자 처리까지 해서. 그럼 3,600명 가운데 430명의 비율이니까, 그렇죠? 요 밑이 지금 몇 명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3천여 명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3천여 명. 그 다음에 이 위에 나머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들과 이들을 구별해내는 시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과 나머지 600명을 구별해내는 시험이다. 이 이야기일 뿐이죠. 아시겠어요? 사실상 패스페일제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의 변별력이 뭐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 이것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가 수업 실현, 또 일부 지역은 지도안 작성, 4개의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지도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 단위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4개를 제외한 것은 4개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전부 다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걸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이제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요. 플러스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접이 크게 바뀐 부분이 뭐였냐면 종래에는 이렇게 구상형의 문항이 줄을 이루고 있다가 구상형과 즉답형의 문항이 줄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즉답형으로요. 그렇죠? 구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문제를 제시해 준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답과 논리를 개발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구상했던 내용을 참고하면서 답변하는 케이스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시간이. 그렇죠? 하지만 즉답형은 수험자가 안에 들어가서 깔려있는 문항지를 가지고 열어보고 나서 답변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과 문제 대응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험 패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통상 이런 문항이 세 문항 형태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이유에 따라붙는 수업 나눔이라는 항목이 덧붙었고요. 곧 교사의 실제 수업 운영과 연관한 반성과 리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계획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의 개선 사항까지를 요구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2분 30초에 걸쳐서 2문항 정도씩을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분 30초 동안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2분 30초 동안에 걸쳐서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6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보통 한 문항당 50초 말합니다. 50초.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주거든요. 15초에서 20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시간으로 써라. 첫 번째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토론식 수업을 기획하신 의도와 목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15초, 20초를 써먹는 거죠. 항상 요구할 때는, 문항을 요구할 때는 몇 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팁입니다. 예, 제가 토론식 수업을 계획한 의도와 목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2가지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몇 가지라고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말할 때 2가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걸 말할 때 3번째 걸 말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셋째, 무엇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안 바뀝니다. 절대요. 특히 우리 과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해. 뭐에 취약할 것 같아? 논리적 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 가운데 교육학이 하위에서 3등입니다. 교육학 평균 점수가 전 과목 가운데 하위에서 3위예요. 3위. 안 믿기시겠지만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가 저희 과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과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여러분 시차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뭘 굉장히 선호하냐? 그렇죠? 주위를 아우르면서 포장하는 말들, 양다리를 걸치는 말들, 메타포, 상징을 표현하는 표현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적확한 표현을 하지는 못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김적확이거든요. 용어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해요. 그 의미만 풀어서 설명을 하지. 잘못된 습관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빨리빨리 준비들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가 하나 더 붙고요. 미리 이건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더 붙는데요. 저거는 면접을 위한 항목이고요. 면접을 위한 기본적인 무엇이? 태도와 자세. 저건 역시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선 처리. 그죠? 왠지 그 바람 피우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 불안정한 시선 처리 있지 않습니까? 눈을 보다 보니 어제 뭐 했어? 뭐 했어? 이 시선 처리 말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선 처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자세.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엉덩이를 업시키고 배에 힘을 주는 정자세.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배우도록 몸에 익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이렇게 크게 변화된 상황은 몇 가지다? 2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년도 문제를 한번 봐보고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 조금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공 과목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의 학습 방법과 전공 과목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나누어 드린 학습자료 18번을 보시면요. 18쪽을 보시면 넘버링 6번에 2017학년도 기출문항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왼편에 두시고요. 오른편에다가 이렇게 작년도 기출문제를 두십시오.
예.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어보라고 해도요, 네 문제는 쉽게 맞추실 겁니다. 네 문제는. 22문항 가운데 네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을 쓰실 거고요. 만약에 재수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4학년이라고 할지라도요, 반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반. 근데 아까 제가 그린 그래프를 잘 보셔. 반이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누적 분포의 상당수가 이 구간에 몰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 점수에서부터 합격자 근처의 점수까지. 여기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몰려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3학년들은 4학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는 이메일로 선생님 문제 풀만 하던데요? 그러하다. 한마디 하죠. 그러하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4년, 5년씩 시험 준비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표현이에요. 부정타서 4, 5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응? 문제를 보시면 총 몇 문항입니까? 넘겨보셔. 작년 시험지 넘겨보셔. 몇 문항이에요? 못 세겠어? 따로따로 있어서? 2교시, 3교시 문항이 있는 건 아시죠? A형, B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 안 드릴게요.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다 보고 오셨을 테니까. 기입형은 그럼 어떤 형태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괄호를 쳐두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사실명, 사건명, 인명, 또 특정한 위인, 정치적 인물 말고라도 특정한 위인들 이런 것들을 주로 간략간략하게 물어본 것들이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8문항 전부가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12월 3일날 봤던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8문항 가운데 6문항 이상 맞지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합격이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응? 그 영역별로 분포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역사교육론은 한 문제죠. 그러니까 부담 없거든. 그 1번 문제가 지금 역사교육론의 문제고 역사교육학의 문제고 역사교육학의 분야 가운데서는 역사과 교육과정 관련한 문제거든요. 1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한사는 뒤에 넘겨보시 봐봐. 7번, 8번. 그렇죠? 야, 7번 같은 문제나 8번 같은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문제 스타일이죠. 수능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죠? 전공 문제 변화의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수능 출제 형태로의 전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전공 문제 패턴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요? 수능 문제 형식으로의 전환이라고요. 원래 우리 임용고시에는 그런 아저씨들 사진 그림으로 안 나옵니다. 말머리, 말풍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정착된 모델들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오른쪽 문제 보시면 그죠? 지도. 역사 지도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물경 지도를 직간접적으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4문항이었습니다. 4문항. 그러니까 비중이 낮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는 거다? 수업 교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는 거다? 교과서를 보는 겁니다. 필수죠. 필수.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교과서를 왜 봅니까? 개론서만 보면 되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최근의 출제 경향성을 무시한 발언들입니다. 철저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기초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된 다음에 뭘 읽는 거다? 개론서를 읽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계열성을 살려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옳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2문항이 서양사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기입형에서는 몇 문항? 3문항이었습니다. 3문항. 그래서 12월 3일날 학생들 시험을 봤잖아요. 12월 4일날 밤에 정답을 휴대폰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요게 지금 그때 정답지인데요. 요렇게 이 문제지를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기존에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12월 4일날 밤에 전부 다 송부를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수 계산이고 뭐고 실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부분의 시험 영역의 문제들은 적확합니다.
다른 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용어를 써야만 하고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부분 안 됩니다. 부분답이란 없어요.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답안지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는 무리이실 테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문제 읽어보시고 답 비교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셔 봐봐. 이 답들 아니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실 거야. 네? 지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명이 명확한데 네? 그 지명에다가 다른 걸 쓰면 되겠습니까?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노량진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방역이라고 쓰면 맞다고 하겠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역사교육론 문항은 선생님 사례문항이라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다른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토의식 수업이 답입니다. 거기다가 비슷합니다. 선생님 책에는 토의 토론 나와 있으니까 토론이라고 쓰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두 가지 수업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편할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것도 점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지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프리카 주도 멀쩡한 거 놔도 그게 분명히 콩고라고 답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그 옆에 살짝 비껴놨는데 탄자니아 그 근처 같기도 한데요? 타 죽게 될 겁니다. 그 탄자니아라고 우기게 되면 우길 걸 우겨야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우길 내용이 없어요. 다 출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 2교시 거 서술형 문항이 6문항입니다. 4점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서 역사교육 문항이 무려 몇 개? 2개. 배점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배점이 낮았던 기입형은 한 문항인데 배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4점짜리들이 2문항이 나왔고요. 서양사는 대신 한 문항입니다. 3교시 걸 보시면 4점짜리 역사교육 문항이 한 문항이 있고요. 서양사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4점짜리가 2문항이 있고요. 마지막 무려 10점짜리인데요. 10점짜리 무슨 문항입니까? 역사교육론 문항입니다. 이건 말뚝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평가원의 방침입니다. 논술형은 항상 뭐로 한다? 역사교육론으로 한다라고요. 왜? 융합형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 플러스 역사교육, 서양사 플러스 역사교육, 동양사 플러스 역사교육 이렇게 융합형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역사교육 문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배점을 보시면 역사교육 24점, 작년은 20점이었습니다. 올해 본 거 말고 작년 시험은 20점, 한국사가 24점, 한국사가 배점이 줄었죠. 동서양사 두 가지 합쳐서 32점입니다. 32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과목으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세계사, 역사교육, 한국사 이렇게 쪼개보면 세계사 혼자 32점. 제일 배점 높죠. 그 다음 역사교육, 한국사 같죠. 예전 임용고시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겼거든요. 한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역사교육 이랬는데요. 이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세계사, 그 다음 역사교육, 그 다음 한국사. 선생님 이거 두 개 점수는 같은데 왜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지요? 라고 물으신다라면 변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별력을. 점수 차이가 큰 과목을 중시 여겨야죠. 이해하시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교교육 과정을 마친 분들이라면요 1, 2월 달 한국사 강의를 듣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아무리 다녀도 이 과목은 안 배워본 거거든. 심지어는 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과목을 안 배워봤다. 이런 분들도 전체 수강생의 반입니다. 그거 부담스럽죠. 어렵고요. 이 순서를 따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저 순서에 맞게 학습 시간도 배분하시고 저 순서에 맞게 수업 시간이나 공부 시간도 할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다? 세계사다. 세계사다. 동양사, 서양사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만 그랬죠. 이번 시험도 실은 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년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통상 기타사 내지는 잡사라고 부르는 4개 지역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꼭 나왔어요. 4개 지역의 역사. 첫째, 남아시아사죠. 인도사 말하는 겁니다. 둘째, 동남아시아사입니다. 셋째, 미국사죠. 미국사. 그죠? 마지막 넷째, 이슬람사입니다. 요 4개를 묶어서 잡사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학원에 계신 선생님은 이걸 아삼사라고 부릅니다. 아삼사라고요. 아삼사든 잡사든
세계사 가운데 주변적인 것들로 취급되어졌던 것들이 꼭꼭 한 문제씩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커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도 문항 특성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쪽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역사교육론 문항 특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기억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려 20점 가깝습니다. 20점. 다행스러운 점은 이 두 가지 영역은 암기 영역입니다. 암기 영역. 물론 선이해 후암기라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수업 상황이 이해가 잘 돼야 이론적인 문제를 사례 문제에 적용했을 때 잘 답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수험생의 입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교생 실습 때 교사의 역할로서 풀것이거나 기간제 교사 때 경험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입니다. 곧 남을 가르쳐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수험생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서 풀어보면 훨씬 수월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알겠나요? 대응 사례 써있죠? 다시 말해 실제 수업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와 수업 과정이나 수업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 개론서. 아까 말한 세 개겠죠? 그치? 역사교육의 이해. 일요일달 교재인 파란 책, 그 다음에 녹색 책, 남색 책. 요 세 개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암기라는 말과 이해라는 말 가운데 뭘 앞에 썼습니까? 이해요.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학 용어로도 완전학습에서 선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이해. 선이해 후 암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암기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줄 보면 역사교육론의 경우는 타영에 비해 정확한 용어와 개념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디귿, 역사과 교육과정이요. 특히 해방 직후의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요. 1945년 이후에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2015년에 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횟수를 한번 세보죠. 한번 1차부터 7차 8번이죠. 2007년, 2012년, 2015년 몇 번입니까? 한 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을 포함하여 총 11차례의 변화를 겪어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4번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여기에서 3차.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의 비교. 세 번째 이것과 이것의 비교. 네 번째 이거 세 것의 비교.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 그럼 무시해도 됩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리얼, 설명이론이나 역사적 사고이론 영역. 주로 아까 말씀드린 노란 책,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그 책이거나 아니면 남색 책, 역사교육의 이론 그런 책들에서 커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한 문제씩 물어보니까 잘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음.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밑에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24점 가운데 20점을 득점할 수 있다. 그게 합격선입니다. 알겠어요? 뭘 하면? 3대 개론서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직접 뭘 해보시고 구조도를 써보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에 나타난 예시 사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2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론서로는 아까 꼭 임용고시에 필요한 서적으로는 역사교육 3개, 서양사 2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떻습니까? 5대5로 보시면 돼요. 5대5로. 앞에 말한 서적들이 50%,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가 50%. 저는 1년 강의에서 그래서 가장 저 강의로 단과 강의로 수강률이 높은 강좌가 기출문제 분석반입니다.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듣고 뭔가 아이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해하셔요? 또 우리 문항은 계속 모델은 특징을 보여? 우리 문항은 동형성이라고 그래요. 유형적 반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게는 안 나오는데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주제 영역과 나오는 내용 영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만큼 중요한 건 없다.
기출문제 분석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극단적으로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기출문제 분석만 혼자 잘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대학 안에서 역사 교육은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같은 임용고시 과목을 하나도 안 배우더라도요. 대학 안에서 기출문제 분석 해가지고 3학점짜리 강의를 깔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 1년 들어도요. 임용고시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커요. 아시겠어? 단 여기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분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석하면 해설을 떠올리세요. 해설. 정답 찾기를 떠올리죠. 그죠? 분석은 그게 아니고요. 예측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측까지. 그러니까 관연도의 기출 경향성을 비교해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의 예측을 5배수 범위 내에서 해서 그 가운데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찍어야 되는. 포함되어야 되는. 그 과정까지가 포함되어야지 분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 작업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서양사 문항 특성도 보입니다. 일단 1, 2월 기본과정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대기적 흐름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고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거고, 중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거고, 근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현대는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가장 간단한 4시기 구분법에서부터 출발해서요. 16시기 구분법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돼. 16시기. 예컨대 고전기, 고대사 분야에서 고전기, 아르카이기 이렇게 시기 구분을 또 쪼갤 수 있어야 되고요. 중세도 마찬가지죠.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 근대로의 여명기, 진입기, 성숙기, 근현대의 전환기 이렇게 시기별로 쪼개서 연대별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연대기적 흐름 하면 사람들은 다 뭐 생각하냐면 몇 년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 그죠? 사건명. 이걸 암기하고 이걸 표로 그리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 사건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을 때 상상 못할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 이른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나비 효과를 내기도 해.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에 동시기의 세계사적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의 의의, 진행 과정, 경과 이런 걸 외우는 건 심화 과정 때 하는 거고요. 기본 과정 때는 도대체 이 시기에는 둥근 지구본을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요. 1894년 익숙한 연도죠. 1894년 그치? 뭘 떠올라? 봐, 다르잖아. 나는 질병제해법 떠오르거든. 난 내 과목에 독일의 개혁조치가 떠올라. 내 과목에 미국의 테플리트법 이런 것들 떠올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유럽사, 아시아사 이런 부분에 같은 연도의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국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걸 교정하실 수 있어야 돼. 곧 지구사적 관점에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외우는 거다. 흐름만 알고 넘어가는 거다. 흐름만 알고 넘어가는 거다. 모든 사건들을 다 외워야 된다면 그거는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은 그렇게 흐름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뭐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세계사 교과서 몇 회? 몇 회? 5회. 5회 정도를 정독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달 개강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책을 함부로 밑줄 긋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밑줄 그어라. 첫 번째는 연필, 두 번째는 사인펜, 세 번째는 형광펜 이렇게 나누어서 그어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책을 오래 봐야 되니까요. 1월 개강하면 그렇게 밑줄 긋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읽어보고 미리 밑줄을 긋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덜 중요한가라는 걸 구별해낼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구별해서 밑줄을 칠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네. 거기다가 서양사 결혼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 문제를 거기다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몇 년도 몇 번 문제, 이건 몇 년도 몇 번 문제.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거예요. 서양사 개론으로 단권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새 책을 사서 함부로 거기다 밑줄 긋지 마. 네? 뭔가 낙서하지 마. 아시겠죠? 3월 달에 새 책을 딱 구입해 오시면 제가 스프링 잘하는 가게를 소개해 드릴게. 스프링을 해. 그래서 중간에 필기할 부분이 많아지게 돼서 그 사이즈에 맞게 노트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될 경우가 생길 거라고. 아시겠어? 그러면 기출문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어디다가? 서양새 개론에다가. 또 교과서 내용을 또 어디다가? 서양새 개론에다가. 그럼 요만큼 되거든, 두께가. 나중에 그거 하나만 반복적으로 넘겨서 보면 돼. 이게 학원 선생님들이 쓴 수험서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나아요. 알겠습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합본을 해서 단권화하는 전략들을 채택하셔 봐봐. 역사교훈 같은 경우는 파란 책은 묶을 필요 없어요. 녹색 책하고 남색 책을 장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그것만 하나로 해서 딱 들고 다니면 돼. 그것도 역시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수능 패턴이죠. 그게 지금 시기별 역사, 지도, 국가명, 또 뭐에 대한 이해? 지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쵸? 수능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기출문제 보시다시피 수능 패턴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귿, 어디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진다? 현대사. 왜 이 부분이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냐면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답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잘 구별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쓰는 문제가 현대사예요.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포기고요. 이해합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서양새 개론이 뒤로 갈수록 하얘진다는 거죠. 앞에는 까만데요. 뒤로 갈수록 개론책이 하얘져요. 어디를 안 읽는다는 이야기? 현대사 분야를 안 읽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나머지 개론서도요. 뭐 통론, 특강, 뿌셈 마찬가지죠. 뒤로 갈수록 뭐해져? 하얘집니다. 깨끗해지죠. 나중에 보관하실 모양이야. 가면 대대로 물려주시려고 일부러 깨끗하게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리을입니다. 네 번째. 요런 지역의 역사, 아프리카사, 미국사, 이슬람사, 인도사, 동남아시아사, 이게 어떻게 출제된다고요? 경년제로 1년 나왔다가 1년 안 나오고 1년 나왔다가 1년 안 나오고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아프리카사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또 아프리카사가 나올 확률은 떨어지겠지. 전년도는 인도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인도사가 올해 안 나왔듯이 올해 아프리카사가 나왔으면 내년에 여러분 보실 때 또 아프리카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지역별 역사가. 알겠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기타사로 총칭되는 영역은 뭐면 충분하다? 교과서면 충분하다. 또 필요 이상의 막 의욕이 앞서신 분들은 이걸 단행본들을 막 사요. 대한교과서에서 아프리카사, 미국사, 이주영 교수의 미국사. 저는 사서 읽어봅니다. 왜? 강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책을 사서 보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미음. 미음, 서양새 개론, 세계사 교과서 또 두 개를 읽다 보면 용어가 어려운 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소사전, 개념어 사전이라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읽어보면 좋다라는 말도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양사 문항의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 모범 답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신 채로 1시간 정도만 정독을 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설마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고 오신 거죠? 여기가 제가 재수하신 분들만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초수생들이나 4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게 되면 아마 반은 주무시고 반은 환불하실 거예요. 나가실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재수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수강생들은 이미 전년도 수강생들은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따로 표로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반 가시면 이런 표가 매 연도마다 다 추가가 돼요. 그래서 프린트로 나갑니다. 매 연도마다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이 전년도 문항의 특성에 관련한 부분이었고 대응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맨 뒷장에 들어가 있는 임용고시에 임하는 자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아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에? 제가 강조하는 건 1번입니다. 1번. 흔히 본인의 출신 학교만 고려해가지고요. 나중에 학교 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안에서 사례 발표를 하시죠. 그쵸? 1년 동안 학원에, 그러니까 노량진 안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 전체 응시자의 절반이거든요. 절반. 근데 그 가운데 일부 분들은 학원 강의 안 들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원 강의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시기도 하셔요. 평가는 각자의 몫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나는 학원이 굉장히 평가에 도움이 됐다 라고 와서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도 들어야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반대로 A라는 사람이 나는 학원에 가가지고 피해만 많이 봤다. 오히려 학원은 도움된 거 없다. 이 말을 듣고 우르르 또 학원 안 다니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은 개성을 가진 개개인의 주체들이시고요. 개개인마다 학습 방법과 인지 구조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신 선배의 말들을 걸러서 들어야지 그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그들이 합격 수기에 써놓은 내용을 100% 신봉하거나 외람됩니다만 합격 수기를 100%로 믿으시면 안 돼요. 100%로. 본디 글이라는 건 내가 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오토바이오그래피는 굉장히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에? 왜? 나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 합격 수기를 읽어봤으면 불합격 수기도 읽어봐라. 응? 안타까운 점수차이로 떨어지신 불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봐라. 한 번도 저는 임용고시 강의하면서 합격하신 분들, 떨어진 분들 가운데서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응?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몇 점 차이로, 1,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교사로서 품성도 좋으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근데 시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셔.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훨씬 많이 봤지. 합격하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공부하고 난 똑똑해서 내가 붙었다. 이런 자화자찬식의 합격 수기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는 절대 동의해드릴 수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붙으면 1년에 몇 명 붙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원에서는 여기 실강에서만 최소 인원이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 학원에서만요. 여기 실강에서만. 인강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죠? 사례수로 생각해 보죠. 사례수로. 여러분이 즐겨 가시는 카페에 가시면 학생들 답안 복귀하죠. 올리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당일날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합격 답안지 받은 것만 116개입니다. 메일로요. 답안지 복귀 상황만. 알겠습니까? 이제 개강하면 제가 스프링 처리를 다 해서 여러분 읽게 해드릴 거예요. 그 가운데 한꺼번에 116개를 다 보여드릴 거고 그 가운데 합격한 사람들 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둘 겁니다. 그럼 비교해 보셔 봐봐. 어떻게 써야 합격하는구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서술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듣는 이런 숫자의 사례 발표는 저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화를 가지고 학원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딱 균형감을 갖춰서 5대5로 나눠서 들으시면 돼. 학원의 이야기도 5, 또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도 5. 어느 한쪽으로든지 기우는 순간 편향된 쪽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 교수님 말씀도 5, 학원 강사들 말도 5. 이해하시겠죠? 어느 한편에 이 팬덤 현상처럼 막 몰리게 되면 피해는 여러분이 고스란히 보시는 겁니다. 균형감을 잃지 마라라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6번과 7번입니다. 특히 저는 6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6번? 뭘 잘 유지하는 것? 자존감. 그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자존감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뭡니까? 저도 남들한테 지금 이 나이 거 가장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 것 같아?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뭐 저 사람은 성실하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제 전공 과목, 그러니까 제가 20년 넘게 공부하고 있는 과목, 김태규 역사교육론 못 가르친다. 이거 제일 듣기 싫죠. 김태규 역사교육론 잘 가르친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건 기본이어야 해요. 왜냐? 내 전공이니까. 내 전공으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잘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제가 기대하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맞아, 그 사람은 성실해. 수업 결석도 없고 수업 시간 지연도 없고 맞아, 성실해. 이런 평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제 자존감을 유지해주는 바탕이에요. 제가 당당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요. 아시겠어? 남이 심어주는 거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학원 2달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말고 계속 와보셔 봐봐. 본인들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저 사람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결석도 안 해. 저 사람 성실해.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레퓨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너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평판이 명예로 발전하는 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자존감을 잘 유지하시고 그 자존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 자리는 꼭 한 자리에 있어. 100명을 뽑아도 나는 그 안에 들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절대 삶에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그 성공의 기준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어퍼머티브합니다.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연인을 바라볼 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자랐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안정적인 분위기라는 게 상대방의 호감도를 높이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을 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학원 다니는 비용도 어렵게 만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알바를 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느끼시는 건 좋지만요, 그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건 더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저 같으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어려운 중고등학교 시절, 초, 중, 고, 대학 2학년 시절까지를 아주 어렵게, 누구보다 어렵게 보냈는데요. 지금 그 시절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실망해보거나 부모님을 원망해보거나 내가 처한 상황을 막 비관하거나 이래본 적 없습니다. 저도 막일도 많이 하고 주말 때마다 이 노가다라고 하죠, 속칭. 그죠? 벽돌짐도 많이 지고 그랬습니다만 내 인생이 이러는 만큼 앞으로 볕들 날이 있겠지라고 희망을 가지며 살았지 미리부터 그 나이에 내 인생은 왜 이래? 저는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설령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학원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저는 당당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지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재수했다. 반대도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왜 재수할까?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붙는데. 한 번에 붙으면 재수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고3 애들 마음을 알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초딩 6, 중딩 3, 고딩 3, 대딩 4, 교사 합격. 이런 비율이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아이들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2년을 꾸를 수도 있고요.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수대 이렇게 받는 아이를 또 무지개로 볼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엠퍼시가 돼야 돼요. 또는 심퍼티가 돼야 된다고. 공감적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서울대 애들만 많이 붙어서 절대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속칭 말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 애들만 잘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시험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인서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임용고시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험이고 공정한 시험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시겠죠? 그런 이제 싸움터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제발 부디 초반부터 1년 해가지고 될까? 그 마음보다는 나는 1년 안에 끝낸다. 이 마음이 고득점을 위해서 훨씬 더 생산적일 겁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냉정히 말을 하면
1년 열심히 한다, 합격할 확률. 예,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학년 합격률입니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서요. 합격자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합격을 한다면 그 가운데 40명 정도가 초수입니다. 이때 말하는 4학년의 의미는 실제로 4학년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실질적으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대다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죠. 저는 어떻게 저 수치를 바라보냐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 근데 우리 학원을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하고 반대 생각을 해요. 이거밖에 안 돼?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제외시켜 놓고 있는 거라고. 나는 90%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패배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자존감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시간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서 개강을 하게 되는 1월 달에 되면 알찬 수업을 준비해서 열심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학원 선택들 잘 하시고요. 저희 학원에 지금 설명회를 들으셨다고 저희만 들으시란 부분 아니죠. 여러 학원을 다녀보시고 여러 선생님들을 접해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찾아서 그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 강의를 붙었다, 누구 강의를 들어서 붙었다라는 것은 어김없이 뒷돈이 오가는 스폰의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나이는 되죠. 상업적 광고와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원의 광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 수업을 들어보고 그분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걸 판단해 보시고 수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